안녕하세요. 6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72페이지, 교과서 72페이지를 펴줍니다. 단위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질량이란 것은 우리가 토목에서는 단위 중량이란 말로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질량과 중량을 다르게 쓰지만은 토목에서는 단위 질량이라고 하면 골재의 단위 중량이라고 똑같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의 단위 질량이란 것은 골재 1입방미터의 골재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피 1입방미터, 즉 단위 부피로 나누어준 그러한 중량을 골재의 단위 중량 또는 단위 질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위 질량이라는 것은 골재의 비중, 모양, 입도, 함수량 및 계량 용기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용기에 다져 넣는 방법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골재의 단위 질량의 표준값은 표 4.45 같고, 한편 인공 경량 골재의 단위 질량은 굵은 골재가 700에서 800kg per 입방미터, 장골재는 1000에서 1200kg per 입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다시 표 4.4를 보면 골재의 단위 질량의 한 예가 나옵니다. 장골재, 건조 상태에서는 가볍게 다질 때는 약 1450kg에서 1600kg per 입방미터, 충분히 다질 때는 1520kg에서 1850kg per 입방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토목에서 또 토목 재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질량이란 것은 골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질량이다. 여러분 토질력학에서 단위 중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건조 단위 중량 또는 수분 단위 중량 또는 포화 단위 중량 또는 수중 단위 중량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도 다 흙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함수가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러한 단위 중량이었죠. 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도 이렇게 골재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습한 상태가 되느냐, 또 건조 상태가 되느냐, 또는 충분히 잘 다지느냐, 가볍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1입방미터에 들어가는 골재의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위 질량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질량과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73페이지에 있는 공극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극률이란 것은 결국은 토질력학에서 말하는 공극률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공극률을 V라고 하고, 이 공극률은 단위 용적 중, 단위란 말이 붙으면은 1입방미터라고 했죠. 자, 단위 용적 중의 공극의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용기에다가 1입방미터에 우리가 높이가 1m, 그 다음에 폭도 1m, 길이도 1m가 되겠죠. 자, 이러한 1입방미터의 용기 안에다가 마른 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마른 모래를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태.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게 이제 건조 중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죠? 예, 모래 사이에는 공극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 공극이죠. 이러한 공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극이 있기 때문에 이 공극에는 물을 부으면은 이 공극 속으로 이렇게 물이 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극의 양만큼을 물을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넣어도 채울 수 없는 상태까지 넣은 이 상태까지 물을 넣어 보니 물의 부피가 0.3 입방메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내가 1 입방메다 용기에다가 모래를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에 모래와 모래 사이의 빈 공극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서 채워지는 나머지의 0.3 입방메다, 이 부분이 바로 공극이 되겠죠. 공극. 자, 그렇다면은 공극율이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율이란 게 붙으면은 뭐라고 했죠? 율자가 붙으면은 전체에 대한 일부의 비율을 나타낼 때 율이라고 한다 했죠. 비는 각각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비를 나타낼 때는 비라고 하고, 율이란 것은 전체에 대한 일부의 비가 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 최적이 1 입방메다죠. 그죠? 전체 최적 1 입방메다 분의 공극의 최적이 0.3 입방메다이기 때문에 이때의 공극율은 0.3이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30%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자, 공극의 비율이 내가 30%라는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무엇일까요? 1 마이너스 단위 용적 중량 나누기 비중을 해서 이것이 공률이다. 이 식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 식을 공부하기 앞서서 그 다음 2번 실적률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실적률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실적률. 자, 실제의 뭐 율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1 입방메다가 들어가는 이러한 용기 내에다가 자갈이나 뭐 모래도 좋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완전히 다 채웠죠. 완전히 다 채웠지만은 이 사이에는 아까 뭐가 존재했습니까? 이 사이에는 공극이 존재하죠. 공극이 존재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공극은 모르겠고, 일단은 용기를 더 이상 채우지 못할 만큼을 채웠을 때 이때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골재만의 무게가 되겠죠. 그 골재만의 무게를 그러나 이 골재만의 무게지만은 이때의 최적도 똑같이 1 입방메다죠. 그죠? 입방메다입니다. 분명히. 또 이 용기의 최적도 똑같이 또 1 입방메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 골재의 중량에다가 부피 1 입방메다라는 부피 V를 V라고 하죠. 이 골재의 부피를 나눠주면 이게 바로 단위 질량이죠. 그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실적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전체의 1 입방메다 안에 차지하는 골재의 부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서 아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까 공극이 0.3 입방메다였죠. 그러면은 이 골재의 실적률은 얼마일까요? 예, 맞습니다. 70%가 되겠죠. 그래서 공극이 0.3 입방메다 같으면은 실제의 골재가 차지하는 부피는 0.7 입방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공극이 차지하는 부피는 30%가 되고 또 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70%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공극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하고 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실적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은 맞습니다. 100%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더 돌아와서 우리 이 식에서 봅시다. 지금 단위 용적 중량을 비중으로 나눈 것을 실적률이라고 한다면 1 빼기 실적률 곱하기 100은 공극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실적률은 우리가 70%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단위 용적 중량을 비중으로 나눴을까요? 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비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한 번 더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비중이란 것은 자, 여러분들이 토질력학에서 토질 주상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주상도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의 최적을 V라고 했죠. 전체 최적을 V라고 하고,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 흙이 이런 상태와 같이 흙이나 자갈이 이렇게 퍼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공극이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공극이 아예 없다고 하고 여기서 앞에 본 70%, 그죠? 여기서 실적률이라고 하는 이 70%를 그냥 한 곳에 몰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몰았다. 그럼 여기가 이제 30%가 되고 여기가 70%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공극을 표시했지만 실제로 공극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극이 하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는 만들 수가 없죠.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극이 하나도 없는 흙 또는 자갈만의 부피, 이거를 우리가 토질력학에서 VS라고 배웠죠. VS 배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뭐 또 이 자갈만의 무게가 있겠죠. 이거를 WS라고 합시다. WS. 그 다음에 이제 토질력학에서는 여기에 물 무게가 뭐 있어가지고 WW가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물은 없다고 보고 오로지 공극만 있다고 봅시다. WV가 되겠죠. 이거는 거의 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공극이 전혀 없는 이 최적목을 VS라고 할 때 이 골재의 무게 WS를 VS로 이렇게 나눠주고 다시 이거를 사도시의 물의 단위 중량으로 나누어준,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중이었죠.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위 질량은 W를 V로 나눠준 거죠. 단위 질량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결국은 V는 공기는 무게가 없으니까 WS를 전체 V로 나눠준 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단위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마라고 표시를 했죠. 여기서 나누어주는 최적의 크기가 토립자만의 최적으로 나누면은 이게 바로 비중이 되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위 질량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골재의 단위 질량이 보면은 1450에서 1600, 제일 많아봤자 2000, 2000이니까 2톤 per 입방미터가 되죠. 2000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충분히 잘 다지더라도 2.0 이상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단위 질량입니다. 여기에는 공기나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비중은 일반적으로 흙의 비중이 2.65에서 2.8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죠. 그 이유는 나누는 것을 VS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단위 질량은 1.4에서 아무리 다지더라도 2.0을 넘기가 힘들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고 특히 비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 우리 책으로 들어와서 73페이지 보면은 자, 공급률 한 번 더 복수합니다. 공급률은 골재의 단위 용적 중 공급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공급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급률은 1 빼기 단위 용적 중량 나누기 비중. 자, 비중은 VS로 나눠준 거고 단위 용적 중량은 VV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비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뭐다? 실적률이라고 하죠. 실적률. 자, 이러한 골재의 공급률이 작으면 시멘트 풀의 양이 적게 들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강도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고 콘크리트의 밀도, 마모 저항, 수밀성, 내구성이 증대됩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 적어지므로 균열 발생의 위험이 줄어들며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균열이 생길 염려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재의 공급률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성질로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를 어떤 용기 속에 채워 넣었을 때 골재의 실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실적률이라고 합니다. 자, 실적률이 클수록 골재의 모양이 좋고 입도 분포가 적당하며 시멘트 풀의 양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률은 클수록 좋고 공급률은 작을수록 좋다. 또한 건조수축, 그 다음에 수하열 등을 줄일 수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밀도, 수밀성, 내구성, 만모 저항 등이 증대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2.4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앞에서 한번 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참으로 또 골재에서 중요한 성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골재의 최대치수란 것은 이 정의를 우리가 꼭 외워야 됩니다.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시키는 채 중에서 최소 치수의 채눈을 공칭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이렇게 정의가 시방서에 내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방서 내용을 외워줘야 됩니다. 외우는 것이 싫겠지만은 이거는 못 외우면은 기사를 못 답니다. 다시 한번 중량으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채 중에서 최소 치수의 채눈을 공칭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이 공칭 치수란 것은 채의 부르는
호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mm체가 있습니다. 5mm체. 5mm체가 있습니다. 이 5mm체의 실제 눈금은 4.76mm죠. 그리고 이거를 부를 때 우리가 남바 4번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바 4번체로 그냥 불렸는데 이 남바 4번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요 이름을 5mm체로 바꿨죠. 그러니까 실제의 치수는 4.76mm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200번체로 우리가 알고 있죠. 200번체라고 알고 있는 0.08mm체. 이 체의 이름은 0.08mm가 체입니다. 그러나 이 체의 실제 눈금은 0.075mm가 되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공칭치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치수가 아닌 공칭치수로 나타낸 굴골제의 치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외워서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와 단위수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여기는 50mm, 100mm, 150mm, 200mm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200mm가 되면은 상당히 큰 골재입니다. 자, 이랬을 때 물시멘트비를 똑같이 0.66%, 0.66, 66%가 되죠. 으로 했을 때 단위 수량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물의 양이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굵은골재 최대 치수가 크면 클수록 단위 수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시멘트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시멘트비가 똑같은 상황에서 수량이 주니까 당연히 따라서 단위 시멘트량도 줄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굵은골재 최대 치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 시멘트량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압축 강도가 40MPa 정도로 비교적 클 경우에는 최대 치수를 크게 할수록 시멘트량이 증대되며 또 시공면에서는 최대 치수가 클수록 믹싱 및 취급이 곤란하다.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반대되는 말입니다. 압축 강도가 클 때는 오히려 시멘트량이 증대되더라. 그리고 최대 치수가 클수록 믹싱 취급이 곤란하고 재료 분리가 생기기 쉽더라.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골재가 아주 크면은 다루기가 어렵고 재료 분리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최대 치수는 구조물의 종류, 철근의 간격, 시공 기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의 표준값을 또 시방서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묵은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자, 묵은 콘크리트는 철근을 넣지 않은 그러한 콘크리트를 묵은 콘크리트라고 하고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를 철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아무래도 묵은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일 경우, 그래서 큰 기초, 교각 이런 거죠. 최대 치수를 80에서 100mm 정도 해도 된다. 그다음에 보통 단면이 큰 콘크리트, 기초, 교각, 두꺼운 벽 이런 데서는 50에서 80mm 정도 해도 된다. 그렇지만은 철근 콘크리트는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안에다가 철근을 배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철근 간의 이 간격이 이 굵은골재 최대 치수의 값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철근 간격이 여기는 이 철근 간격이 예를 들어서 철근 간격이 30mm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40mm짜리 골재가 만약에 투입이 되면은 철근사를 통과를 못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자갈은 위에 철근 위에 다 모여 있고 밑에는 시멘트 풀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철근의 간격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굴릉골재 제대치수가 정해진다면 그 철근의 간격은 또 굴릉골재 제대치수보다는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설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꺼운 판의 경우에는 40에서 50mm, 그 다음 일반적인 판, 보, 벽 기둥은 25mm, 25mm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입니다. 확대 기초에서는 40mm, 지하벽 케이슨에서는 50mm. 자, 포장 콘크리트 50mm야, 댐 콘크리트 50에서 80에서 150mm. 댐은 아무래도 매시브하고 크니까 조금 골재도 큰 걸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건축 구조물은 기준이 25mm 정도. 여기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굴릉골재 최대치수의 정의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굴릉골재 최대치수의 표준값은 25mm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무리 커도 100mm, 댐 같이 아주 매시브한 경우는 150m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또 외워두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